최순실씨 단골 성형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프로포폴 처방과 관련해서 이중 장부를 작성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의료와 관계없다던 김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접촉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무대위가 지난 8월 미국 연수를 떠날 때 국내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는 요건을 어기고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선발 요건을 어긴 건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의혹과는 무관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의료시술 관련 증인들을 통해 세월호 7시간의 퍼즐을 맞춰갈 계획입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2일 예정된 5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 일가가 박 대통령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최 씨의 돈이 결국 대통령에게 갔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탈당은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하면서 당장 탈당이 큰 힘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16일에 예정된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분당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필진이 최고 3천만 원이 넘는 원고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이른바 위험수당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면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밀착 카메라 팀이 직접 열차 안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마디마디에서 있었을 일을 마치 퍼즐 찾기처럼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이 2016년 한국 사회의 풍경입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서글픈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어렵게 알아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잠시 후에 관련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집권 여당의 상황을 전해드리죠. 이 역시 어찌됐든 전국을 책임지고 있고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의 상황이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박계의 다른 한 축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직은 당 안에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당장 대거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싸움 결과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분당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오늘 친박계와 비박계도 서로를 향해서 가장 강조한 말은 배신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권을 맡긴 국민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새누리당 상황을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박계 비상시국 회의가 끝난 뒤 김무성 전 대표가 발언을 자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박들이 장악한 새누리당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탈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의 대거 탈당을 통한 새누리당의 분당이 바로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비박계의 또 다른 한 축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다른 입장입니다. 당 안에서 단결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탈당은 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박계 내부에서 아직은 탈당보다 친박 지도부 축출이 먼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박계가 당권 장악에 실패할 경우 집권 여당의 분당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탈당을 결심하면 그 의원들의 숫자가 3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인데 대통령인데 이렇고 칭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뱉고 배신의 정치, 이런 것은 보수 정당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하자, 당을 해체하자 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 새누리당 역사에 오점을 남기려 하는 일이다. 대통령을 못 지킨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또 등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이처럼 친박계는 비박계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다는 주장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직전까지도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부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순실을 몇 년 동안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1200번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거나 최소한 무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이 커지자 책임을 최순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 간교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와 이 대표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한 것도 논란입니다. 최순실 인맥으로 드러난 김한수 전 행정관 등이 이 대표 휘하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의원도 논란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유진영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시절 차은택이 하는 사업에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차은택 씨의 스승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취임한 뒤 1,000억 원이 넘는 최순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일입니다.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 언제 낳냐고 하는 식입니다. 좀 성급해서는 정말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 의혹이 제기될 당시 조속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이던 김진태 의원이나 공개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등도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막으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바른 신뢰 질서 있게 논의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서청원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건의했다는 얘기를 흘리며 판을 흔들려 했지만 결국 민심까지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자, 그런데 3일 뒤인 오는 16일에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친박과 비박이 당권 장악에 생존을 걸었는데 어느 계파가 승기를 잡든 분당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친박계의 세과시는 본격적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매일 40여 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모였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출범식까지 가졌습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62명의 현역 의원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박계에선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홍문종, 정우택 의원이 물망에 오릅니다. 비박계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40명 수준이었던 비상시국 회의는 해체하고 중립성향 의원까지 참석 가능한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에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한 만큼 원내대표 선거도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주호영 의원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친박과 비박은 명암이 달라집니다. 친박계가 승리할 경우 패조기기에서 확실한 당권 장악으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민심의 시선은 더 따가울 수 있습니다. 비박계로선 고심 중인 탈당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비박계가 승리할 경우 새누리당 내부는 장기전이 됩니다. 당장 친박계가 숨고르기에 돌입하더라도 곧 있을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한 번 세과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다음 총선이 3년 반이 넘게 남아 새누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당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의혹.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입니다. 그동안 저희 취재진은 7시간 의혹의 열쇠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의료진을 추적해서 보도해왔습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 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 원장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을 급하게 파쇄한 정황도 포착된 바가 있죠. 이 파쇄 문건은 지난달 중순에 저희 사회부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에서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 병원 측에서 저희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그 파쇄를 해서 버렸던 그 병원 고객 명단과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했던 각종 약품 그 대장인데요. 예, 바로 이 파쇄된 종이들을 그동안에 맞춰봤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 시청자께서는 아르바이트로 와서 도와주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바가 있는데 아무튼 맞춰보니까 그 안에 최순실 씨 모녀가 있었고 또한 의원 측이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영재 원장은 내일 재개되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 특히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혀왔던 김영재 원장의 경우에 대통령 최측근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긴밀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원장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한 정황이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대형 쓰레기 봉투 안에 종이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초 JTBC 취재진이 김영재 의원을 찾아가자 며칠 뒤 의원 측에서 버린 봉투입니다. 봉투 안엔 올해 의원을 찾은 고객들의 스케줄 관리표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퍼즐 같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개명전 이름 정유연을 찾아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강남보건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136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 측이 버린 봉투엔 찢겨진 스케줄표뿐만 아니라 잘게 파쇄된 다른 문건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작성된 이 문건엔 프로포폴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처방했는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으로 추정되는 대기업 오너 일가와 연예인 이름도 나왔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한 연예인 측은 고객임을 확인해줬습니다. 스케줄이 조금 느긋하게 시작되는 날이면 아침에도 가고 거기 피부과 먼저 갔다가 그런데 JTBC 보도 이후 이뤄진 강남보건소 조사에서 김영재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제시했습니다. 앞서 파쇄한 문건을 포함해 프로포폴 사용 기록이 담긴 대장이 2개나 있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이중장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보건소 측에 제시한 대장은 유사한 글씨체를 포함해 도장과 서명 등이 한 번에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기간이 지난 장부를 파쇄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국정조사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강남구 보건소도 잘못된 양식으로 작성한 것을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일단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김영재 의원 측은 애초 취재진에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수요일은 휴진일이라고 밝혔지만 복지부 조사에선 당일 프로포폴 처방을 포함해 수요일마다 수십 차례 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지난 한 달여 동안 김영재 원장 의혹을 추적해온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영재 원장의 이중장부 의혹은 한 달 전 취재에서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영재 의원을 처음 취재한 거는 지난달 초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며칠 뒤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파쇄된 문서들이 담긴 대형 봉투들을 의원 측에서 버렸는데요. 이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봉투를 저희가 수거를 한 겁니다. 예. 이 조각난 문서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 프로포폴이나 마약류 관리 대장이란 말이 적혀 있었고 또 고객들의 이름 그리고 몇 cc를 사용하고 몇 cc를 폐기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것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대장의 일종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보도가 나간 후에 김영재 의원 측이 보건소에 제출했던 대장은 그럼 어떤 겁니까? 예, 여기 뒤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나중에 강남구 보건소에 제출을 했다는 대장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글씨체들이 비슷하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이 되게 이게 시간을 두고서 꾸준하게 작성을 됐다기보다는 한 번에 작성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꾸준하게 작성을 한 게 아니라 강남보건소에 검사를 앞두고서 급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파스된 장부를 보면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겠지만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작성이 된 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부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부가 그대로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것이 또 다른 장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취재한 것대로 이제 이중 장부를 만들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뭘까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에 나중에 이제 보건소에 제출된 저 대장처럼 굳이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파쇄했던 대장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이름과 누가 사용했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고객 관리를 위해서 적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후에 고객들의 이름이 유출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김영재 의원 측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에 김영재 의원 측은 원래 휴진이었다. 그러니까 진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첫 보도일인 지난달 8일에 이제 처음 김영재 의원 측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의원 측이 2014년 초에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제보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의원 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피부 시술 의혹 기사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것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서울에는 없었다고 하고 원래 수요일에는 쉬든가 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 뒤에 강남구 보건소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게 김영재 의원의 프로포폴 사용 내역인데요. 4월 16일에 숫자를 고친 흔적도 보이고 이게 아마도 보시면 5에서 6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영재 의원 측은 이후 이뤄진 보건소 조사에서 장모를 진료하고 운동을 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김영재 의원 측의 프로포폴 사용 기록을 보면 2014년, 15년, 16년에 꾸준히 수요일에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일에는 정상적이나 정기적인 진료가 아니라 특별한 고객이나 처방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의혹이 증폭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김영재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는 것은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공의가 아닌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외래의사로 위촉이 됐었고 또 김영재 의원 측에서 개발한 실이 서울대병원에 납품이 됐습니다. 수술용 실. 맞습니다. 이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있는데요. 내일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형실과 관련해서 대통령 자문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도 취재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서울대 병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를 배출해온 연대 세브란스 병원도 김영재 의원의 실 개발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관련 자료인데요. 지난 2013년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정기양 교수 주도로 김영재 의원 측의 YJ콥스 실을 임상시험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정 교수는 대통령 자문위였고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 주치의였습니다. 임상시험은 2014년 1월 시작돼 22명의 임상시험 환자들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6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9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정 교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피부과 자문 의인 만큼 해당 실을 이용한 시술을 대통령이 받았을 가능성도 주목이 되는데 일단 정기양 교수 측은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김영재 의원을 돕지 않았다가 예를 들면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돕지 않았다가 오해를 사고 세무조사 등을 받았다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된 일이지만 그동안 하도 많은 일이 터져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간 김영재 의원에게 도움을 주지 않거나 김영재 의원과 갈등을 빚었던
곳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국세청 조사를 받는 일이 많았다는 주장들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혹시 사정 라인의 고위층이 이곳에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김영재 의원의 부인 박모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강남의 같은 미용실 원장으로부터 머리 손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박 씨의 경우에는 실개발사인 Y제이콥스의 관련자이자 또 존제이콥스의 대표인데요. 서울대병원을 찾아가서 실납품을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예. 해당 미용실 원장에게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두 사람이 본인 손님인 것은 맞지만 손님으로 맞았던 시기는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왜 이희정 기자하고 같이 소셜 라이브에서 진행했던 그 직접 가져왔다는 그 파쇄된 종이 뭉치들 있죠? 네. 아직 보관하고 있죠? 예,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나와서 좀 더 다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청문회 증인 중에서는 순천향대 병원 이임순 교수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일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 교수가 최 씨 측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는 오랜 기간 최순실 씨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도 10년 넘게 진료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수년 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안정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넣는 거. 안정제 계열이죠? 디아제팜? 디아제팜은 프로포폴처럼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 특히 장 씨는 외래 진료를 거치지 않은 채 1인실로 직행했고 입원실이 없으면 분만실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화를 그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팀에다가 그 번호를 주면은 접수를 해줘요. 오지 않고도. 전화로 임선 선생님 통해서. 의료법상 문제는 없지만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 행위로선 이례적입니다. 장시호 씨 외에도 최 씨 주변 인사들이 비슷한 처방을 받은 건 아닌지 의혹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출산을 직접 맡았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가 최순실 사건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아닌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예, 내일 청문회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텍사스로 연수를 떠난 간호장교 조모 대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한 당사자입니다. 조 대위의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오는 22일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대위가 쫓기듯 연수를 떠났고 그 배경이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의 해외 연수 선발 공고입니다. 연수를 가기 전에 국방어학원에서 2개월짜리 교육을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장교 조모 대위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난 8월 곧바로 미국 샌안토니오 군병원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집 공고에 명시된 요건을 어기고 연수를 떠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2011년 입대한 조 대위의 연수는 군의 관행이나 동료들을 볼 때 최대 4, 5년은 빠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마침 조 대위가 출국한 지난 8월 말은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최 씨가 독일로 도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미 육군이 7월에 갑자기 연수 인원을 통보해와 그렇게 됐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위가 요건을 어기고 출국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달여 전에 저희 JTBC가 보도하면서 공개된 대통령의 수상한 진료 의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 참사 7시간과 맞물리면서 특히 관심이 큰데요. 그러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관저 집무실. 그런데 취재 결과 청와대 관저에는 원래 집무실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관저 구조도를 직접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우선 그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이 당일에 관저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에는 본관 집무실, 그리고 비서동 집무실, 그리고 관저 집무실이 있는데요. 이날은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은 아니지만 관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본관은 아니었지만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김기춘 당시 그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도 했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 비서실이다. 네네. 집무실이다. 예. 사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네. 관저 집무실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아예 없었다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오늘 취재진이 이전 정부의 청와대 참모를 지낸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관저 집무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관저는 애초에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처음부터 업무와 사적인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관저의 집무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곳은 없고 또 실제로도 그런 이름이 붙은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청와대에서 말하는 관저 집무실이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네, 관저는요,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구조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밖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저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와 가족들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을 기준으로 해서요. 저 중간에 보이시는 화살표 부분입니다. 예. 내실과 외실로 구분됩니다. 이 청와대 핵심 참모라고 해도 청와대 외실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외실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큰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수석 비서관들이나 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소접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관저 집무실은 어딘지 그러면 추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저 몇 가지 그 공간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업무를 봤다고 하면 네네. 관저에서도 비교적으로 그 공식적인 장소, 그러니까 그렇죠. 외실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저 소접견실, 흔히 회의실로 쓰이는 저 공간에는 통상적으로 책상이나 컴퓨터 등의 이런 집기들은 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내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 전직 인사들은 만약 관저에서 집무실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곳과 책상과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는 침실 옆에 바로 저 서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재택근무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예. 좀 이례적이진 않나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저렇게 관저에서 일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역대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전화나 혹은 인터넷으로 보고를 받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 대부분 관저에서 일을 했다 그런 주로 많이 얘기인가요?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여 동안 대통령이 있던 곳이 어찌 보면 이례적인 곳, 그러니까 비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네. 이건 뭐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무튼 더 나와야 될 일은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1, 2차 청문회에 오지 않았던 증인들과 추가 증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5차 청문회에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야의 합의가 안 되는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관계자들입니다. 먼저 최정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서 대체 왜 그런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제가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장충기 증인 합의해 주십시오. 여당과 야당 의원 대부분이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차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습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에 35억 원을 보내고 정유라 씨가 탄 말을 구입해 주는 등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최 씨 일가에게 지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지원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 말대로라면 미래전략실이 지원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전략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통령 등이 권한남용으로 삼성을 압박했는지 또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 등의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랬다면 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 야당 의원들은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증인 채택을 특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5차 청문회는 추가 증인 채택 없이 기존 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인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 예정됐던 특위 전체 회의도 연기됐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충기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입증에 있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출석은 왜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간사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공개 예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최초 단계에선 장충기 씨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면서 지금 2015년도 7월 7일 날 삼성전자 본관에서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과 이 홍한선 씨 등 이 홍한선 주식운용실장 또 책임투자팀장 등 4대4 미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참여했던 김종중, 이재용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김종중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장충기 씨가 그때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장충기 씨를 채택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어서 저하고 박봉계 감사가 이제 이렇게 좀 채택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예. 어쨌든 새누리당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 간사가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면 이완영 의원이 장충기 사장 증인 채택에 이렇게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내 사정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와서 이미 증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장충기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미루고만 있는데, 예.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증인 채택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지는 왜 없을까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서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맨날 말씀을 하실 테니까. 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간사시고. 일각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삼성 측에서 국회에 여러 가지 지금 장충기 증인을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로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로비가 있었는지는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기도 하고 뭐 확증이 없으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텐데. 예. 그렇게 보자면 그걸 저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나마 저도 가장 아직까지는 그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무슨 팩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나마 아무튼 협상 대상자이시기도 하고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 국회 내에 계시니까 네. 김경진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자 지금 모신 것이니까요. 네. 일단 어떤 뜻인지는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알긴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확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그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인공 중에 주인공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직접 교도소를 찾아가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선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이제 저희 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만 하면 되고요. 예. 과거에 한보 청문회 같은 경우도 교도소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청문을 했고 이게 TV를 통해서 생중계한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나요? 지금 3당 간사 간에는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예. 다만 현실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위원장이 본인에게 이 상황 판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예. 그러면 위원장께 일단은 위임을 하겠다 거기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장은 언제 그것을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까? 일단 22일 날 지금 5차 청문회가 확정이 됐고요. 그날 1,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14명이 지금 확정적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오전에 출석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국민적 여론은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 당사자 주인공한테 국정조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왜 있느냐라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는 건 물론 뭐 잘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문위원들은 지금 그 최순실 씨는 어차피 김기춘 씨하고 자세가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고요. 안종범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일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영선 씨라든지 이영선 행정관이라든지 예. 이런 몇몇 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구체적인 이 사건 이 건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해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종범, 윤전추, 이영선 이런 분들은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신문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나오면 쫓아가서라도 한다라는 쪽으로 3당 간사는 이미 합의했다. 위원장 예, 판단만 기다린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뭐 이번 청문회 진행하면서 사실은 뭐 김경진 의원은 물론 칭찬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답답해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앞으로 진행할 청문회에서 새롭게 내놓을 만한 카드들을 의원들이 혹은 좀 더 좁혀서는 김경진 의원께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다만 예. 그 대통령의 정신 상태, 특히 직무 집행과 관련된 어떤 정신 자세가 매우 이례적이고 지금 독특한 상황으로 읽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정확히 좀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계만 해준다면 예. 이게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결정에 도움이라도 될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한의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청문회 출석 회피 논란이 일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주로 예정된 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는 현상금까지 걸려 있었는데 본인 말대로 나온다면 현상금은 받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도록 도와준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받았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본인은 1원 한 푼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한 발 더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실제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위해 대기업 돈을 걷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낸 돈을 최순실 씨가 아니라 사실상 박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직접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최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걸 입증하면 최 씨에게 간 돈이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은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범죄가 발생을 했다는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은 들여다봐야죠. 이를 위해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경제 활동과 재산 관리 등을 맡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 문제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 기자, 우선 뇌물죄가 이번 특별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는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일단 집중이 돼 있는데요. 특검은 직접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기존 검찰 수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수준이지만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재벌 총수들이 줄 소환되긴 했으나 이 뇌물죄는 공소장에 제외가 됐습니다. 특검이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3자 뇌물수수에 관련해서요. 특검은 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부정한 청탁과 또 대가성이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하는 혐의인데요. 이걸 위해서 특검은 대기업이 어떤 민원을 했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민원을 들어줬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수사 자료에는 관세청 등 기업 민원과 직결된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청와대에서 관련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 뇌물수수 혐의, 이것은 대가성 입증이 제3자 뇌물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굳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고려해서 이른바 포괄적 뇌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순실 씨 그리고 그 이전에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관리를 맡아서 해왔었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은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경제 공동체 이런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한 푼 이익을 본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직접 뇌물수수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봅니까? 예, 지난주 국정조사 특위에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의 업체에서 옷과 가방 수천만 원어치를 사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자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예. 사실 그보다는 박 대통령 스스로가 그 소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수입과 지출 자체를 그 최순실 씨가 모두 맡아서 관리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박 대통령과 또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른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 체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황교안 대행은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고 어제부터는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선경찰서 지구대까지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인사권 행사로 보이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행이면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법적 월권 논란과 함께 또 다른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월권 논란이 불거진 건 청와대 수석들의 업무보고 자리에서입니다. 이례적으로 서열상 후순위인 인사수석 비서관의 보고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유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관리형 대행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하는 태도가 놀랍다거나 황 대행에겐 유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는 행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의 정책 아바타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된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론의 우려와 반대 속에 밀어붙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입니다. 이 때문에 황 대행의 광폭 행보를 두고 국회에서 정지시킨 대통령의 권한이 대리인을 통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예,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국정역사 교과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검정 혼용이나 국정화 1년 유예 방안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3일 이후로 미루었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국정화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걸 쓴 집필진들에게 최고 3,600여만 원의 집필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회의비도 지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지필진이 받은 연구비 내역입니다.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3명의 대표 지필진이 각각 3,657만 원씩 받았고 나머지 28명도 모두 2천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교과서 내 지필 분량을 고려하면 고대사 부분을 맡은 신 교수의 경우 한쪽당 243만 8,268원씩 받은 셈입니다. 외부 검토진들도 서명 검토 1번과 회의 참석 3번에 100만 원씩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지필진에게 지급된 원고료와는 차이가 큽니다. 제가 2011년도에 중학교 역사교과서 2권을 집필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받았고 현재까지 인세로 권당 6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필료가 아니라 비등한 반대 여론을 무릅쓴 데 따른 위험수당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지필진이 한 회의 목록입니다. 총 96차례 회의에 1억 455만 원을 썼습니다. 서울역 회의실을 하루 빌리는데 135만 원을 썼습니다. 비슷한 인원이 같은 장소를 빌리는데도 어떤 때는 66만 원, 다른 때는 21만 원을 지출해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잇따라 발견된 오류와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불러온 국정 역사교과서에 이제는 제작비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화상을 입는 등 병사 2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56분입니다. 군 당국은 예비군 훈련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가지 전투장 모형 건물 안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통 폭발하는 소리는 들어 뻥거리면서 저 앞쪽 산에서 연기가 올라. 이 사고로 24명이 다쳤는데 모두 현역 군인들입니다. 21살 이모 이등병은 다리에 3도 화상 등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헬기를 통해 서울 한강 성심병원으로 후송됐고 5명은 부산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18명이 국군 부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장병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시가지 전투장을 지나갈 때 폭발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폭발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인화성 물질이라든가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군 당국은 육군 헌병대 감식반을 급파하고 국과수에도 폭발물 잔해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강남의 한 교정 전문 치과 의원이 어제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미리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낸 환자가 3천 명에 달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불 꺼진 치과 앞에 환자들이 서성입니다. 버리고 간 짐에서 자신이 주문한 교정장치를 찾기도 합니다. 강남의 한 교정 전문 치과 의원이 어제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선불로 낸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날도 환자들 되게 많았어요. 진짜 얼굴에다 철판을 깔은 거지. 진료 기록이 없어져 치료를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뽑았고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게 당장 멈추게 됐고 지금 다른 병원에 연락을 해도 곤란하다고. 이 병원은 특가 이벤트를 내세워 많은 환자들을 유치해왔습니다. 한 달 전부턴 카드기가 고장났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고 지난주까지도 새로운 환자에게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파악한 피해자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어제 폐업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해당 병원은 오히려 황당해합니다. 돈을 다 받은지도 몰랐고 그리고 전화 좀 폭주해갖고 우리 병원 환자들 지금 연락이 안 돼. 피해자들은 치과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으로 달걀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겨울철 채소 가격도 걱정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한 사람당 계란 한 판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AI가 확산되자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대량 살처분하면서 계란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AI로 인해서 시중의 계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대량 구매를 하신 분들이 늘었는데 겨울철 채소 가격도 작황부진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3.6배로 급등했고 양배추 가격은 4.4배로 폭등했습니다. 파, 마늘, 무 같은 채소도 7%에서 40%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음료도 도미노처럼 계속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콜라와 한타 가격이 약 5% 올랐고 업계 1위인 오비맥주도 카스와 카프리 같은 맥주 가격을 평균 6% 올렸습니다. 이달 초에는 파리바게트의 빵과 케이크 가격도 평균 6.6%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른 반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성장률은 2분기보다 0.4%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JTBC 이조찬입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로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류를 틀어막는 등 경제뿐 아니라 한중 간 군사 교류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에서 사관 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각국을 돌며 순항 훈련을 실시하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군은 매년 임관을 앞둔 해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각국을 도는 순항 훈련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해사 졸업반 생도 130여 명 등 장병 600여 명을 태우고 지난 9월 5일 진해에서 출발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12개국을 12월 중순까지 순방하는 일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방문을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당국에 입항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군 측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군 측은 중국 방문을 취소하고 일정보다 5일 앞당겨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 측은 중국이 지난 3월엔 입항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순방훈련 일정에 포함한 건데 정작 허가를 요구하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이후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경제 제재를 넘어 군사적 교류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한중 군사 교류에서까지 긴장도를 높이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위대 전투기의 방해탄 발사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 등 공중과 바다에서 일촉즉발의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6대가 지난 10일 오키나와 부근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미야코 해협을 거쳐 태평양 쪽으로 비행했고 일본은 전투기 2대를 급발진시켰습니다. 10월 이후 세 번째 공중 대립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정례 훈련 중이었는데 자위대 전투기들이 방해탄을 발사해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적기의 유도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사일 기만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비방전은 격화됐습니다. 妨害弾を発射し、中国軍用機とその人員の安全を脅かしたと、そういう事実も一切ない。和中日关系的大局出发，切实采取有效措施，防止发生海空安全问题。 지난 11일 일본명 센카쿠 열도 부근에선 중국 해경선 3척이 일본 영해를 침입했습니다. 올 들어 32번째 해상 마찰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립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영유권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에 석유업계 거물인 렉스 틸러슨 엑소모빌 CEO를 낙점했습니다. 대표적 친러시아 인사란 점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논란과도 맞물려서 트럼프의 초강수 인선이란 분석인데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틸러슨 내정자. 20년 가까이 푸틴과 인연을 맺어왔고 2012년엔 러시아 정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러 제재는 비판적이었습니다. In his case, he's much more than a business executive. I mean, he's a world-class player.
트럼프의 틸러슨 내정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이메일 해킹 등에 관여했다는 CIA 발표 이후 공화당 지도부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 그럼에도 트럼프가 틸러슨 카드를 밀어붙인 건 의회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한 초강수로 풀이됩니다. 틸러슨은 외교 경험이 전무해 북핵 등 한반도 이슈는 강경파가 장악한 백악관이 주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대립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외교를 구상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의회와 백악관, 그리고 CIA가 강하게 맞서는 복잡한 파워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국민들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7만 7천여 명이 각종 암으로 숨졌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방식 대신에 암 조직과 연결된 혈관을 치료해서 암세포를 잡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주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암혈관이 꼭 필요합니다. 정상 혈관과 달리 암혈관은 좁고 꼬불꼬불합니다. 이 때문에 암세포까지 항암제가 도달하지 못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항암제는 이 암혈관을 죽이거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암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암혈관을 없애도 금세 다른 혈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고규영 단장과 박진성 연구원은 이런 암혈관을 없애는 대신 오히려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암세포에 연결된 암혈관을 치료해 정상적인 혈관으로 만들면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기 쉬워지고 산소 공급도 늘어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 결과 이런 혈관 치료만으로도 암 전이의 원인이 되는 출혈이 크게 줄었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면역세포는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종양 크기는 40% 감소했고 생존 기간은 42%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암학술지 캔서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라 실제 약으로 개발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은 지옥철이다. 9호선 이용하는 분들 특히 공감하시죠? 일부 시민들은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밀착카메라는 공기 측정기를 들고 출근길 9호선 열차에 타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얼마 전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 같다, 산소가 부족하다. 다름 아닌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출근할 때 드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지옥철이란 오명을 쓴 지도 오랜데 왜 아직도 이런 민원이 빗발치는 걸까요? 출근길 지하철 9호선에 동승해 보겠습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앞다퉈 전동차에 오릅니다. 이미 열차는 만원이지만 1분 1초가 아쉬운 출근길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열차 이용하세요. 다음 열차. 가끔 사람 너무 많아서 못 탈 수도 있고 뒤에서 많이 밀어대니까. 9호선 당산역입니다. 지금 막 급행열차가 도착했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이 급행열차에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다행히 승객 여러 명이 전동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내린 승객보다 더 많은 승객들이 동시에 올라탑니다. 타야 돼, 이거 안 타면 안 돼. 인파에 휩쓸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취재 기자는 이렇게 급행열차에 올랐는데요. 저희 영상 취재 기자는 장비 때문에 이 열차에 동승하지 못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열차가 출발하면 어색한 침묵만 객차 안에서 흐릅니다. 팔조차 움직일 수 없는 승객들이 애먼 허공만 바라보며 시간을 견딥니다. 각오를 하고 타죠. 비행 타려 그러면 오늘도 지옥이겠구나 하면서. 이러다 보니 단순히 숨쉬기가 힘들다는 불만을 넘어 산소가 부족하다는 민원까지 쏟아집니다. 말 그대로 거의 또 숨 못 쉴 정도로 그 정도의 산소가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해봤습니다. 혼잡 시간대라도 전동차 내부 이산화탄소량이 2,500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기준치입니다. 과연 그럴까?
지금 시각은 7시 59분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동차 안에서 이산화탄소량을 한번 측정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4,000 ppm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산화탄소량이 4,600 ppm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 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없죠. 증상이 약화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대기질 기준 나쁜 단계인 80을 기록합니다. 9호선의 공기질이 이런 상황인 건 높은 혼잡도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열차 내 혼잡도를 측정해봤더니 가장 혼잡한 노선과 구간이 바로 9호선입니다. 그중에서도 염창역에서 노량진 구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적정 승객 인원은 1제곱미터 안에 3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 안에 2배가 많은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말 셔틀형 급행열차 4대를 9호선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혼잡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공기질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전쟁 같은 9호선 출퇴근길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9호선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열차를 6량짜리로 늘리는 건데 빨라야 내년 말에야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만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호 체계까지 모두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 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가까운 58분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전쟁 같은 출퇴근길,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편히 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의 겨울, 한 20대 가장이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마치 내일인 양 함께 범인을 찾기 시작했죠. 두려움을 느꼈을 법한 범인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이루어낸 지극히 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흔히 악플러로 상징되곤 했던 인터넷 문화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문회, 심증은 충만했지만 물증은 부족했던 자리,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 역시 한 인터넷 동호회가 찾아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법률 미꾸라지라 불린다는 그 사람. 소년 등과한 엘리트이고 법을 누구보다도 잘 이용해서 법적으로 떳떳하게 청문회 출석을 피했다던 전직 민정수석. 분노한 시민들은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을 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결국 논란의 인물은 다음 주에 청문회 출석을 예고했더군요. 어찌 보면 이 모두는 선택받은 1%가 아닌
99%의 평범한 시민들이 이루어낸 일들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옳고 그름을 상식의 차원에서 가려내는 집단지성. 아무리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우겨도 그런 건 봉건 시대나 가능하다고 항변해도 후한무치와 배신의 정치를 운이하면서 서로를 향해 나가라고 일갈해도 그리고 이제 좀 잊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강요해도 바꿀 수도 왜곡할 수도 없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오늘을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또다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기록은 한 페이지당 최대 243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료가 지불됐다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필 의뢰가 아니라 차라리 매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국정교과서의 획일적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발휘하고 있는 집단 지성의 혼은 비정상이 아니기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새누리당의 윤리위가 있죠. 이 윤리위의 위원장이 이진곤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2부로 넘어온 사이에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제 저희가 일단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 왜 사퇴를 했을까? 지금부터 본인을 직접 연결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새누리당의 윤리위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윤리위의 징계 절차로 회부가 됐는데, 위원장께서는 왜 갑자기 사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12일 날 우리 징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근혜 그 대통령인 박근혜 당원의 그 당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들어온 데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논의를 해서 20일 날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의결하고 어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회의를 여는 그 똑같은 시간에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 징계위원회가 정원이 15명이에요. 15명 이하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해줬는데 지금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나머지 8명을 충원을 한 모양이에요. 어제. 그 충원, 그러니까 나머지 8명 충원한 사람들이 이른바 다 친박이다 이런 얘기죠? 친박밖에 없는 지도부에서 8명을 윤리위원회 안 그래도 지금 현 윤리위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뽑았다면 그분들의 성향은 어쨌든 친박이거나 우호적인 친박 지도부의 우호적인 인사들일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15명 중에 8명이 친박이라면 뭐 다른 7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상태로만 놓고 보자면 과반수인데 대통령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퇴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사무총장이 앞으로 그렇게 충원을 했으면 어떻게 했냐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충원은 20일 이후로 해라. 20일 이후로 하는 게 맞다. 그다음 만약에 20일 이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충원을 한다고 하면 나는 왜냐하면 저는 인사에 대한 어떠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전적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이니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20일 이전에 만약에 충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파장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저께 잠깐 보도해드릴 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
사퇴를 그러니까 당을 떠날 것을 탈당을 권고한다라는 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뭐 어제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갔죠. 아마도 저 탈당 권유 쪽으로 갈 거다 그런 예.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급히 충원을 한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그 위원장께서 사퇴를 하면 지금 남아 있는 다른 그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퇴합니까? 아니면 위원장님만 사퇴합니까? 우리가 7분이거든요. 예.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인데 그중에 한 분은 연락이 안 됐어요. 오늘 예. 왜냐면 밤에 강의가 있고 이래 연락이 안 됐고 다른 오늘 5분이 오셨고 또 그다음에 저 못 오신 분은 통화를 통해서 이렇다 이랬더니 모든 분들이 다 사퇴에 동참하겠다. 예. 그래서 한 분 연락 안 되는 한 분 빼고 나머지 6사람은 같이 사퇴하기로 그렇게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 사태가 좀 미궁으로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지도부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할지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 시간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현재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퇴를 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곤 위원장님 뭐 급하게 저희가 연결했습니다만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뉴스룸 1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닌 성형병원의 김영재 원장이었습니다. 내일 청문회 핵심 증인이기도 하죠. 김 원장을 한 달 넘게 추적해온 기자들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이호진 기자가 출연했을 때 저희들이 지난 한 2, 3주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파쇄된 그 병원에 대장이 들어있는 그 종량제 봉투를 기자들이 가져와서 다 이게 그 파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춰보는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춰봤더니 거기에 최순실 씨 모녀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누구에게 사용했는가 도 거기에 일정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대장을 다 맞춰보니까 이 병원에서 감독기관에 제출했던 대장하고 달라서 이른바 이중장부를 구성한 것이 맞다 이런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당시에 취재를 했던 이희정 기자와 이호진 기자가 아예 그걸 가져왔군요. 예, 잘 보관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두 기자가 여태까지 다 맞춰왔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희가 일일이 다 맞춰보는다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가요? 예.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그때 소셜 라이브로 즉 페이스북으로 못 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좀 설명을 하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취재가 시작되자 김영재 의원 측이 파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장부들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부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잘게 파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봉투는 이제 어디서 발견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취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착수하게 된 것은 그럼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시죠. 그럴까요? 예. 예. 이제 김영재 의원을 도와주라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지시를 거절해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는 컨설팅 업체 대표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먼저 주변 취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김영재 의원을 찾았던 게 11월 초였습니다. 예.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곳을 자주 찾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직원이 일단 기다리라고 하고 다른 직원을 부르러 들어간 사이에 잠깐 수납처에 있는 책상을 살펴봤는데 이상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메모였습니까? 예, 원장님이 해외 학회를 갔다고 할 것, 그리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때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관련 의혹이 한참 터져나오던 때였습니다. 예. 실제로 다른 직원이 나와서 원장님이 해외 학회를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메모에 적힌 대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더니 병원이 휴진인데 깜빡했다면서 해외 학회 사정으로 휴진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꺼내서 밖에다 붙였습니다. 그제서야 급히 붙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병원을 나오는데 마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아무 예고 없이 이렇게 휴진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손님은 휴진하는지도 몰랐고 적어도 그 전에 공지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취재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니까 뭔가 급하게 숨기거나 취재를 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군요. 예, 이후 몇 차례 또 의원을 찾아갔는데 원장이나 부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며칠 뒤였던 지난달 4일 오후 늦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 계단 복도에서 버려진 이 종량제 봉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자, 내용물을 이희정 기자. 네. 예. 잠깐 그걸 꺼내볼 수가 있는지. 네. 이게 당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수거를 했던 그 쓰레기 봉투인데요.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일단 잘게 파쇄가 된 형태로 이제 종이가 굉장히 뭐 몇 장인지도 사실 가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지금 양이. 저 특수 카메라로 지금 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화면은. 네.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있던 것들이 이게 손으로 좀 더 크게 찢은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이른바 이제 고객 명단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 최순실 씨로 추정이 됐던 당시에 이제 최라는 이름과 또 정유연 이 이름을 이제 여기서 찾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저희가 정유연은 정유라의 원래 이름이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파쇄된 문서를 좀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이른바 대장을 뜻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맞춰보면서 마약류 관리대장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여기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바로 찾지 못하지만 그 프로포폴을 뜻하는 그런 조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간 그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많은 대장들을 그렇다면 왜 폐기했는가? 그게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문서들을 조금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마약류 관리 대장과 형식이 좀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약류 대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사용을 했고 또 누가 이걸 취급했는지를 반드시 이제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대장의 경우에는 이 이름을 적는 난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이 쓰레기 봉투 안에 이제 문서에는 고객 이름뿐만 아니라 김영재 의원 본인의 이름과 또 직원들의 이름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서 흥미롭게 봤던 점은 이 고객 명단에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이름 그리고 또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 의원을 이제 이용했던 고객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이 프로포폴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취급을 해야 하고 그 원칙이죠. 또, 네, 혹은 굉장히 엄격한 관리 하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장부에 대해서 의원 측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을 했지만 뭐 그 명확한 답을 듣진 못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해당 장부에 적혀 있는 그 프로포폴이나 이 약품들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했는지 좀 진상 규명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내일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 방송을 좀 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 이제 이중장부 의혹뿐만이 아니라 김영재 의원에 대한 많은 특혜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내일 국정조사에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역시 또 다뤄야 될 부분이겠군요. 네, 김영재 의원 측은 지금까지 언론에 의해서 제기된 대통령 순방 동행부터 서울대병원 외래의사 위촉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다 부인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의원이 청와대의 핵심 실세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근까지 연락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특히 일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김영재 의원의 부인인 박모 씨와 강남의 같은 미용실 원장으로부터 머리 손질을 해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예. 내일 청문회에서도 김영재 의원과 최순실 그리고 청와대의 연결고리가 과연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호진 기자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그건 다시 또 가져가서 보관을 해야 되겠군요. 예, 수고했습니다, 두 사람. 예.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재벌들을 등쳐가지고 형성한 그런 재산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다 헌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당 재산이 전두환 정권에서 형성된 거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오늘 팩트체크는 김무성 의원의 이 발언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자신의 뿌리가 군사정권에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새누리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역이 나오거든요. 그 연역에도 1997년에 한나라당부터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이 오늘 돈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근원이 전두환 정권이라는 걸 밝힌 셈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실제 역사는 이렇습니다. 주로 야당을 흡수하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당보다는 이렇게 합당에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저 맨 위에 있는 민정당,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입니다. 네, 그 당의 뿌리가 이러면 당연히 재산도 물려받았겠죠. 2015년 기준으로 새누리당의 재산이 565억 원입니다. 네. 선관위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55%가 토지와 건물,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저 부동산에 집중해서 재산의 뿌리를 역추적해 봤는데 재산이 대폭 줄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2004년입니다. 당시에 차떼기 사건 이후에 한나라당은 천안의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 유명한 천막 당사 생활을 시작을 했죠. 네, 그 정치 자금을 트럭으로 실어 날랐던 게 드러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당의 재산을 다 처분한 건 아니고요. 중앙당,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당사만 처분을 했고 네. 지방에 있는 시도당의 당사는 토지와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이 점은 오늘 김무성 전 대표도 밝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청산했다고 하는데 과연 다 청산된 것이냐 네. 이걸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는 부동산만 일단 형성 과정을 쭉 집중해서 봤습니다. 1997년 신한국당이 민주당과 합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DJ가 남기고 간 마포 민주당사를 흡수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1990년에는 민자당이 야당과 통합을 하면서 부동산 보유액을 1,860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시의 야당인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은 17억 원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이상이나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새를 불렸으니 기업으로 치자면 인수합병의 귀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그런 같은데.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재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어져 오고 있는지는 돈에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일일이 확인은 안 됩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은 이렇게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자당의 관운동 당사를 팔고 그 돈으로 한나라당의 새 당사를 짓고 다시 그걸 팔아서 800억 원을 넘는 그런 돈을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건 명목상의 금액을 저희가 계산한 거고요. 연수원의 차익은 더 큽니다. 민자당이 가락동 연수원을 팔고 천안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약 1,350억 원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차떼기로 헌납, 매각한 것과는 별개로 이런 누적 자산이 상당했다는 얘기죠. 네, 인수합병도 뛰어난데 부동산 재테크 능력까지 대단하군요. 근데 이게 김무성 의원 말대로 재벌 등쳐서 산 부동산입니까? 재벌이 냈는지 안 냈는지는 일단 등쳤는지 안 쳤는지는 네.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표를 통해서 과거에 전두환 정권부터 새누리당까지 쭉 재산이 이어져 왔다.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벌의 관련성은 다른 방식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정 기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돈 주는 쪽이 돈 받는 정당을 딱 지정을 해서 선관위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982년부터 89년까지의 현황인데 기업이 낸 총액이 87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98%가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에게 갔습니다. 기업이 압도적으로 여당에게 돈을 몰아줬다는 뜻입니다. 이와 별개로요. 김무성 의원 말대로 재벌을 등쳐서 돈을 거둔 것도 확인이 일부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인데 전두환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이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연락하여서 금원을 제공하도록 한 점, 뒤에는 선거자금으로 썼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업에게 돈을 받아내는 행위나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말하는 재벌 등쳐서 형성한 돈, 이 말은 일부분 맞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일부분이면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뿌리가 더 깊습니다. 네. 한참 올라갑니다. 1980년 12월 10일 날
공화당,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의 청산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발표 내용입니다. 구 공화당 자산 전체를 가칭 민주정의당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공화당의 재산을 전두환 민정당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로 한 결정입니다. 네. 당시에 공화당은 남산에 당사가 있었고요. 가락동에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8개 시도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인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가진 재산의 출발은 박정희 정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어나가는 자산의 흐름 중에서 저희가 부동산을 아까부터 보자고 한 이유는 네. 공화당의 남산 당사가 저걸 팔고 관운동 중앙 당사, 민자 당사가 됐습니다. 그 뒤에 저거 팔고 여의도에 새 당사 지었습니다. 가락동 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천안 연수원으로 바뀌었죠. 네. 나중에 헌납하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만 봐도 나옵니다. 12년 전에 천막 당사로 옮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취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에서 재산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이 말하는 새로운 보수, 아직까지는 멀게 느껴집니다. 네, 드러낼 뿌리는 더 깊고 오래됐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회의하고 나가라. 최순실 씨가 청와대 회의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일부 예.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해외 순방 떠나기 직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그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가라고 지시했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처음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난색을 표시하니까 이렇게 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회의 열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 결국 12시간 만인 그해 10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건 예. 9월 30일 열린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이제 정부 비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고 또 해외 순방이 너무 잦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떠나라는 조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석이 또 되고 있는데 참고로 그동안 보시면 대통령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국무회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회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제 간접 소통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달 창구 몇 안 되는 뭐 메시지 전달 창구인 예. 셈인데요. 그래서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나름대로 유명한 발언들도 몇 가지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규제는 처부술 원수이자 암덩어리다. 그 당시에는 뭐 저 표현이 좀 북한 방송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뭐 나왔었습니다. 또 누가 코치해준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죠. 예. 자, 또 불어터진 국수 먹는 우리 경제 불쌍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심지어 때로는 드라마 평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올해 3월입니다. 자, 태양의 후예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석비서관 회의가 과연 열리는 건지 열린다면은 얼마 만에 열리는 건지 과연 이런 것들이 항상 언론에 관심사였습니다. 예. 당시 최 씨 지시로 한 달여 만에 회의가 열렸다는 게 맞다면 뭐 반대로 오랫동안 안 열린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럼 최 씨 지시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열어보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황교안은 안 나간다라고 정해봤는데요. 다음 주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석 문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자, 총리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이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자, 오늘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 자, 권한대행 출석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국회에 권한대행이 출석한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저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당시라면 이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일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가 전례라는 것이 고건 총리는 대행 기간 중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출석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하지만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간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17대 총선이 열렸습니다. 예. 따라서 그 전후로 임시국회가 안 열렸습니다. 자, 국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도 없고 따라서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죠. 예. 뭐 안 부르는데 어떻게 나가느냐는 반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전례가 없는데
전례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만약 당시 국회가 열려서 대정부 질문을 했다면 뭐 그때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저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걸리는데 당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나와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박지원 원내대표도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로서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가운데 아무튼 황교안 권한대행의 최근의 행보는 권한대행 같지가 않다. 뭐 대통령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아까 리포트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또 나온 우산과 텐트. 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최근 우산 논쟁이 한창입니다. 예. 자, 발단은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최근에 1등을 제외하고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모두 한 우산으로 뭉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가 아니냐는 논쟁을 촉발했는데 예. 자, 곧바로 안희정 지사가 대의 명분이 없는 상업적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뭉치자에서 다 뭉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장이 곧바로 아니 문 전 대표를 포함해서 팀플레이를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오해라는 건 어안이 벙벙하다라면서 계속 맞대응을 하면서 논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긴 합니다. 근데 우산은 우산이고 텐트는 또 뭡니까? 이건 되게 야권 통합할 때 쓰던 용어인데. 야권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주로 국민의당과 중도 여권층 또 제3지대 중심으로 중도 통합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연대 가능성을 커지고 있는데요. 텐트를 치자는 겁니다. 예. 자, 당장 안철수 전 대표가요 오늘 손학규 전 대표하고는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도 탈당하면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고 손짓을 했고 예. 자, 손학규 전 대표도 오늘 개혁적인 개헌 세력들 다 한데 뭉치자 이렇게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도에 그치겠습니다. 예,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는 사실상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죠. JTBC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보 및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청문회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며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